여러분, 시작은 반이라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물론 시작이 반인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완전한 무기력에 빠져서 어떤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에게는 시작은 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이고, 솔직하게 가슴을 얹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까? 2022년을 새해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시작한 게 많지 않으신가요? 뭐 운동을 하겠다, 뭐 공부를 하겠다, 영어를 하겠다, 독서를 하겠다, 또 새로운 뭐 취미생활을 갖겠다, 뭐 등등등. 우리는 많은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시작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죠. 지금 2월이잖아요? 여러분, 새해 계획 잡고 시작하신 거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까? 계획하신 공부, 뭐 영어, 운동, 취미, 뭐 등등등등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새해 계획을 잡고 시작한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새해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6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계획 잡았어. 시작을 했어. 근데 10명 중에 6명은 어떻죠? 한 달이 지나면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요. 시작했던 것들을. 이게 1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해 계획을, 전 통계보고 놀랐어요. 새해 계획을 1년 내내 한 사람은 12%라고 합니다. 제 생각보다 많아요. 무려 10명 중에 한 명이 뭐죠? 시작한 거를 1년 내내 하고 있는 거야.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시작 그랜드 마스터야. 그런데 포기도 그랜드 마스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지금 아내를 제가 21살 때 만났거든요. 이제 사귀었을 때죠. 저는 독서를 거의 안 했는데 아내는 이제 1년에 한 100권 정도 독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초에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독서 계획을 세우고, 저는 이제 한 50권 정도 읽겠다. 한 주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 네가 한 주에 2권을 읽기 때문에 내가 한 주에 한 권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합니다. 1월은 조금 어떻게 넘어가는데 2월 넘어가면서 거의 이제 진행이 잘 안 돼요. 3월을 되면은 책을 읽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게 독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영어 공부, 뭐 글쓰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좋아 보이는 그런 취미들 같은 경우도 시작해놓고 그거를 포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시작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너무 과대평가됐어요. 시작은 쉽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시작은 그냥 시작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시작은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거니까. 정말 어려운 뭐죠? 지속을 과대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지속이 거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때, 또 변화를 가질 때, 성공과 성취, 성장을 이룰 때 훨씬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음 전략입니다. 지속의 중요성, 지속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데르스 에릭슨이 쓴 1만 시간의 재발견. 안데르스 에릭슨이 대가 연구의 대가죠. 말콤 글래드웰이 이 안데르스 에릭슨의 연구를 통해서 1만 시간 법칙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이 책을 보시면 대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 지속하는 힘, 꾸준함, 노력의 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그게 1만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정 수준의 노력의 양이 크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지속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그릿 보시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공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릿 지수가 높더라. 이 그릿은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끈기, 근성 같은 거거든요. 끈기, 근성이 무엇인가요? 지속하는 힘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하는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 성공과 성취죠. 그래서 모든 자기개발의 핵심엔 뭐가 있다? 지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작은 잘하는데 지속은 못하는 것일까요? 시작하는 뇌와 지속하는 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뇌는 이 전조 중심으로 실현 제어 영역, 그러니까 의식적 자아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면 이 지속하는 뇌는 기저핵 중심으로 무의식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속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지속을 하려면 이렇게 결심이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습관을 만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뇌의 그 기저핵, 기저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작을 넘어 꾸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시작하는 거를 습관화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화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것이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습관을 만들게 되면 이 시작하는 뇌를 지속하는 뇌로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지속해야지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제가 독서를 거의 이제 15년 정도 매우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 구정 때에도 구정 기간 동안 제 책을 6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잖아요. 21살 때부터 어떻다? 독서 시작을 계속 했다니까요. 계속 포기해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제가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10년 넘게 이렇게 독서를 꾸준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하는 일, 제 어떤 지적 그 능력,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다방면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지속이 저를 성장시켜주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독서 습관을 만든 이유부터였습니다. 제가 독서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독서 습관을 들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독서하는 뇌가 아니었어요. 그냥 시작하는 뇌에서만 이 독서가 돌고 있었어. 그런데 이걸 반복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 독서라는 것이 시작하는 뇌에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뇌로 옮기고 있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이상해. 제가 습관에 대해서 정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내린 정의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이상해요.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그게 제 일상생활인 거예요. 근데 독서를 안 하는 상황에 벌어지면 뭔가 찝찝해. 뭔가 이상해. 별로 안 좋은 부정적 감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휴미 얘기했죠? 이성은 열정의 노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실제로 실행을 계속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 감정이 들잖아요?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이성보다 감정이 되게 큰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뇌는 이성적인 거야. 시작은 또 시작하지만 이거를 이제 지속하려면은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가야 돼. 감정을 가기 위해서는 뭐다?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포기를 했는데 이 독서가 지속하는 뇌, 그러니까 내 뇌가 독서 측면에서는 지속하는 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쭉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연구 결과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공부든 영어든 여러 취미든 등등 여러가 상관없이 끝까지 지속을 한 사람들은 누구다? 그 분야의 습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동기부여를 받던가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알고 있던가 의미를 파악하거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힘을 못 발휘했어요. 습관이 든 사람이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나 의미를 찾거나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결국 습관 자체가 뭔가를 지속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면 지속에 힘이 붙지만 습관 자체도 뭔가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 때 이 동기랄지 또 용이성, 이걸 했을 때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랄지, 어떤 환경에 처한 걸지, 아니면 행동 계계 법칙, 뭔가를 쓴다 할지 다양한 어떤 기법들 동원되어야지만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시작은 반이다. 이 말은 매우 과대평가되어 있는 말이다.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린 시작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뭐가 중요하냐? 지속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안드레스 엑슨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을 얘기했던 것처럼 대가들,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하는 힘이 중요하다. 그릿에 나온 내용 뭐죠? 어떤 분야이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다? 그릿 지수가 높다. 끈기, 근성이 높다. 그 말은 지속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왜? 지속하는 뇌와 시작하는 뇌가 다르니까. 결심한다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습관화 시켜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지만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대함은 지속함에서 나온다. 성공과 성취와 성장 또한 지속함에서 나온다. 그 지속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 복리와 같습니다. 복리 어떻죠?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쫙 올라가서 어느 순간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 위대한 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습관을 통해서 지속하는 힘을 기르시고, 지속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장과 성공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자제력이 없어, 나는 의지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자제력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명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자제력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추적 연구를 했는데, 역시나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학업 성적도 높게 나왔고요, 대인관계나 연인관계도 훨씬 원만했고, 상대적으로 더 건강했으며 소득도 높게 나왔습니다. 자제력에 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자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자제력과 관련된 100개가 넘는 그런 연구를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자제력이 순전히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높은 사람이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자제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제력이 높은 사람은 의지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제력을 발휘하는 의지력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머리를 잘 쓴 사람이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을 썼을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략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고치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장인 BJ 포그는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뭔가 행동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발 뭐가 안 되는 거, 실패를 네 탓으로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행동 변화 또 행동 관련된 연구의 그 대가 중에 한 명이 웬디 우드거든요. 웬디 우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가 뭔가 지속적인 행동을 만들고 원하는 어떤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실패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못한 거 내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더 나아가서 난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야. 의지 박약이야. 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자제력이 없는 사람, 의지력이 없는 사람 라고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계속 성공할 수 없잖아요.
실패했을 때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완벽한 공부법에서 말씀드린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잘 될 땐 잘 몰라요. 근데 딱 실패를 겪었을 때 성장형 사고방식, 나는 실패와 실수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노력하게 되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믿는 사람은 실패에서 뭘 배워요.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실패하는 순간 뭐죠? 존재와 자아가 다치게 돼요. 사람은 존재와 자아가 다치는 걸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자기 탓, 특히 내 자질이 없는 탓을 하게 되는 순간 시행착오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 자질이 없어, 의지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첫 번째로 바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연구를 얘기한 겁니다. 뭐죠?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의지력이 높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독종이라 하죠. 독한 사람들. 그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자제력이 높은 사람은 의지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자제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정말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제력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변 환경을, 상황을, 맥락을 세팅하는가, 어떤 전략을 짜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은 우리가 다양한 책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번에 말씀드린 BJ의 포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은 동기와 능력과 자극의 함수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동기부여가 높을수록, 그리고 능력, 뭔가 하기 쉬울수록, 자극, 그러니까 뭔가를 행동 촉발시키는 신호가 많을수록 우리는 행동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을 유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죠? 동기부여를 높이고 그거를 쉽게 만들고 신호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전략을 세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안 좋은 행동을 하기 싫어, 그걸 끊고 싶어, 안 좋은 습관이야, 중독이야, 끊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동기부여를 낮추고 능력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능력 수준을 높게 만들고 신호를 차단한다. 이렇게 환경을 세팅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행동과학에서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계획을 세워서 작은 성공을 맛봐라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작은 계획을 세워서 작은 성공을 맛봐. 계획을 짧게 잘라가지고 정말 하기 쉽게 만들었어. 그게 뭐죠? BJ 포구 이론에 의하면 어떤 행동은 동기와 능력과 자극의 함수관계인데 능력을 용이하게 만든 거예요. 왜? 계획을 세분화시켰으니까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성취를 하게 되죠. 그럼 작은 성공을 맛봐요. 작은 성공을 맛보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더 쉬워지죠. 반복한다는 것은 습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 습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자동 모드로 가는 겁니다. 자동 모드로. 그러니까 의지가 거의 없어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너무 쉬워지면 또 지루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약간의 계획의 수준을, 행동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변화하는 게 보이게 되고, 변화하는 게 보이게 되면 더 동기부여도 받게 되고, 이런 메커니즘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제력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 차원, 능력 차원, 자극 차원에서 다 플러스 요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력이 없어도 그 자체가 놀라운 전략이기 때문에 나는 매우 자질이 높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누군가 함께하는 거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12,000명의 사람들을 32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비만이잖아요.
내가 비만일 확률이 57%에 이릅니다. 내가 11살이나 12살 때 내 가까운 친구가 IQ가 높잖아요. 15세가 되면 내 IQ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모이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안 되기 힘듭니다. 두 번째, 능력. 제가 영독단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66 챌린지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66 챌린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그 능력을 쉽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을 때 용이하게 만드는 보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습관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 나와 있는 툴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하면은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66 챌린지 노트를 함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능력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더 쉽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만들 수 있을 때 높은 자제력이 가능한 겁니다. 자극은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신호를 넘쳐납니다. 일단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키지 않는 이상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키면 이런 카톡 자주 하잖아요. 카톡 단톡방에 계속 새 글이 올라와 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신호죠. 모든 것이 내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66 챌린지 곱하기 영독단 프로젝트를 BJ 포그 이론으로 접목을 해보면, 높은 동기부여, 그리고 능력의 용이성, 그리고 끊임없는 신호로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내가 있으면 나는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죠. 나는 자제력이 없어서 실패를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전략 부재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기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고정형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애초부터 자제력이 없는 사람. 전략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전략을 배워서 적용하면, 제가 앞부분에서 연구 말씀드렸잖아요. 자제력 높은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순환한 의지력으로 막 유혹을 이기고 막 이겨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동기부여를 높게 만들고, 능력을 용이하게 만들고, 자극을, 신호를 많이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반대로 이걸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동기부여를 낮추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높은 자제력을 원하신다면 그런 환경, 그런 맥락, 그런 상황을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세팅이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없던 자제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를 정복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복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 자부심도 많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막 의지를 막 추구하기보다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동기, 능력, 자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상황 세팅을 통해서 그 맥락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공 습관을 좀 더 빨리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3가지 팁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평균 6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66 챌린지 노트도 나왔고, 또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뭐 66일을 버텨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고, 이게 평균 66일이잖아요. 평균 66일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집단을 연구해 봤더니 습관을 만드는 평균이 66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데 66일이 걸렸다는 게 아니죠. 다 개인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좀 깊게 보면 이 습관을 빨리 만든 사람은 18일 만에 만들었고요. 습관을 늦게 만든 사람은 200일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개인차도 있고
또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 좀 더 복잡한 습관은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습관의 형태에 따라서 습관 형성 기간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런데 왜 66일이냐? 내가 습관을 만드는데 18일이 걸릴 수도 있고 200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그럴 때에는 어떤 이론이나 통계를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계획을 잘 잡고 체계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습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거를 할 때에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그러한 관련된 이론들, 통계들, 어떤 조언들, 이것도 종합해서 그를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습관을 66일보다 더 빨리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일단 높아지면서 우리가 좀 습관을 빨리 만들려고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시는 거잖아요. 개인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습관을 만드는데 투여하는 시간의 양, 그리고 내가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난이도에 따라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나 빨리 하려고 했는데 또 영상 보고 시도를 했는데 뭐 66일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66일 관련 연구를 보시면 이게 18일 걸렸던 200일이 걸렸던 간에 포기하지 않고 쭉 했던 사람들은 다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난 좀 더 오래 걸리는 사람일 수 있다. 혹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습관은 좀 난이도가 높아서 이건 기간이 또 횟수가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라는 말 한 가지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성공습관 빨리 만들기 3가지 팁을 적용해서 또 이왕이면 또 습관도 빨리 만들어 보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습관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상황을 만들어라. 너의 의지만 믿지 말고, 너가 자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야. 네가 상황, 환경 설정만 제대로 하더라도 너는 습관을 잘 만들 수가 있어. 이왕이면 뭐죠? 66 챌린지, 영독단이나 뭐 싱큐베이션이나 다른 여러 가지 모임처럼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다수의 무리들과 함께 그걸 해보자. 그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토믹 헤빗, 타인 헤빗처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행동을 너무 무겁게 하지 마. 너무 크게 하지 마. 아주 세분화시켜. 아주 쉽게 만들어. 그리고 작은 성공을 맛봐. 그러면서 뭐 습관을 좀 더 키워나가. 그렇게 되면 너가 원하는 습관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3가지 더 여러분께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 연결입니다. 치실을 쓰는 습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관련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이빨을 닦기 전에 치실을 한 그룹이었고요. 한 그룹은 이빨을 닦고 난 이후에 치실을 한 거예요. 연구 결과를 봤더니 어떤 그룹이 더 치실을 잘 했을까요? 정답은 이빨을 닦은 후에 치실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닦기 전에 치실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빨 닦다가 뭐야 치실 안 했잖아, 이런 경우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빨을 닦은 후에 치실을 한 사람은 뭐죠? 이빨 닦고 거의 자동적으로 치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습관은 내가 평소에 하는 습관 다음이 하면 그 습관을 만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딱 추적을 해보면 우리 삶에 통계적으로 약 43%가 40% 넘는 경우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습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딱 붙여넣잖아요.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 성공 습관을 빠르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에 연결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습관을 매우 빠르게 습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감사 일기, 감사 대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건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감사 기도 습관을 어떻게 들였냐면, 제가 침대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합니다. 밤에 자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한 습관이잖아요. 뭐죠? 침대에 자야 되니까 침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의 자동으로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안 하기 힘들어요. 왜? 밤에 침대에 올라가는 그 습관, 매일 내가 몸에 배어있는, 자동적으로 배어있는 습관에 덧붙였기 때문에 잘 이렇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한번 하루 일과 중에 여러분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 쭉 써보세요. 그리고 그 쭉 쓴 후보 중에 원하는 습관, 영어 뭐 영독단 하는 거 영독단, 아니면 운동이면 운동, 독서면 독서, 이런 것들을 매치를 시킵니다. 매치를 시킬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 물리적 장소와 빈도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독단을 66일 동안 매일매일 할 계획인데, 습관 연결하는 앞부분이 뭐죠?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이 있는 거야. 그럼 빈도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습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아이들 재우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그게 딱 매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하기도 하는 거 뭐죠? 침대에 올라가니까 매일매일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빈도수가 맞는 거죠. 게다가 장소도 같은 거니까 완전 베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습관을 좀 빨리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습관 연결, 이 전략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 습관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습관 추적입니다. 예. 1600명을 대상으로 그 다이어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추적한 사람,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를 적고 이거를 꾸준하게 추적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중 감량을 2배 정도 더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쓰고 보고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떻죠? 그 습관을 좀 더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66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6 챌린지 영독단을 같이 하면서 이 영독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게 추적이 돼요.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남습니다. 남는데 그 추적은 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자기가 스스로 쓰면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6 챌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 챌린지를 같이 쓰면서 영독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내가 공부하는 과정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습관화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어떤 습관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거를 적으시고 추적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추적하게 되면 놓치지 않죠. 그 습관을 딱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쭉쭉쭉 하는 것만 보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보상이 됩니다. 되게 뿌듯해요. 뿌듯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계속할 확률이 높고,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게 되니까 더더욱 더 열심히 할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 자동화하기 때문에 이걸 또 반복할수록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더 재밌죠. 그래서 습관 연결하시고 습관 추적을 한다? 그러면 습관 빨리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공 습관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습관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긍정적 감정을 본인한테 막 쏟아내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소개해드렸던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설계 연구소장님이 정말 많은 이제 습관 만든 사람들을 이제 보았고 또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습관을 만든 사람도 있다. 근데 이렇게 습관을 빨리 만든 사람들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습관을 행동할 때마다 그 습관 행동에 매우 긍정적인 감정, 좋은 감정을 불어 넣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J 포그 소장님이 추천한 게 무엇이냐면,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본인한테 축하하라, 본인을 격려하라, 본인을 응원하라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영독단을 하게 된다,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풀게 되면 어떻게 한다? 풀고 나서 본인한테 엄청난 격려를 하는 거죠. 축하해, 영상아, 오늘도 잘 해냈어. 너는 진짜 집중력 최고네. 이러다 보면 영어 천재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매일 행동한 후에 스스로에게 하라는 거죠. 아니면 66천이 노트니까 그 노트 아래다가 자기 자신에게 응원의 메시지, 축하 메시지를 적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냐면, 같이 하게 되면 서로 격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서로 축하를 많이 해주거든요. 내 행동을 하는데 되게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지만 축하를 받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자주 쌓이는 겁니다. 행동할 때마다 긍정적 감정을 맛보게 돼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습관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께서 성공 습관을 좀 더 빨리 만들고 싶다. 나 조급해. 빨리 만들고 싶어. 그러면 세 가지 전략을 적용하십시오. 내가 뭐 운동이든 독서든 영어 공부든 등등 정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습관을 첫 번째 습관 연결을 하자. 먼저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쭉 적어보자. 그 습관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연결시키는 거다. 대신 이때 중요한 게 뭐다? 이왕이면 같은 장소, 같은 빈도인 게 좋다. 더 나아가서 맥락도 비슷하면 더 좋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장소와 빈도 같은 게 중요하다. 이게 어긋나면은 습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습관 연결을 해버리자. 두 번째, 습관 추적을 하자. 내가 이 습관을 할 때마다 일지를 적자. 눈으로 확인하자. 내가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 지속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죠? 되게 뿌듯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습관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좀 오버하더라도 내 자신을 축하하자. 응원하자. 격려하자. 이왕이면 누군가 같이 해서 서로 격려하자. 라는 것들. 이렇게 되면 성공 습관을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이제 성공 습관을 만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번 연속 뭔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막 하다 보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못할 수 있어. 가다가 못할 수 있어. 근데 2번 연속 못하게 되면 못하는 행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긍정적인 팁을 적용시키되 내가 2번 연속 실패를 하지 않는다. 진짜 한 번 실패하면 다음은 웬만하면 하십시오. 그래서 실패를 습관화 들지 않는다. 실패를 반복해서 습관화 만들지 않는다. 2번 실패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로 진행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공 습관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진정 변화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성공적인 어떤 생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는 거의 모두에게 비슷하게 또 공평하게 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소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혼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첫 취직 혹은 이직, 그 다음에 뭐 학교 입학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내 장소가 크게 변화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들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있는 11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성공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중에 3분의 1이 상황의 변화, 특히 이사 같은 장소의 변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큰 여러분 원하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지속하는 힘이에요. 지속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을 촉발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뭐 동기나 동기부여 차원이나 혹은 능력의 용이성이나 혹은 보상 체계 같은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신호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인데 그 무의식적 행동이 어떻게 촉발이 될까요? 바로 신호를 받아서, 어떤 신호 체계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자극이나 신호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변경이 된 거야. 이사를 해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습관을 형성하는 많은 그런 체계들, 특히 신호 체계들이 뒤흔들리겠죠? 완전히 바뀌겠죠? 결혼이나 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바뀌면서 일명 습관 단절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기회이지만 위기이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가 습관이 내가 항상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는데, 이 장소가 변경함으로써 신호체계가 바뀌어요. 플러스 알파로 뭐 동기부여나 뭐 능력 차원이나 보상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습관들이 잘 발현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습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장소가 변경될 때 위기는 뭐냐? 좋은 습관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습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무엇이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더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사를 앞두시거나
혹은 뭐 결혼이나 이직이나 취직 등등 정말 물리적 장소가 딱 크게 변화하는 그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계신다면 뭐 준비할 게 많고 계획할 게 많으시겠죠? 그 계획 속에 뭘 넣어야 되냐? 습관 프로젝트를 넣으십시오. 어떤 거? 내가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을 없애고 만들고 싶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설정, 환경 설정, 또 습관 메커니즘을, 습관 시스템을 새로운 장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게 되면 뭐죠? 내가 원래 있는 장소에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 쉽지 않아요. 신호체계가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좋은 습관 만드는 것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확 바뀌는 거야. 거의 리셋이야, 리셋. 그러면은 그때 미리 계획하고 그 새로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과 미리 계획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생활하는 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그러한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삶의 큰 변화들, 그 하버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의 큰 성취도, 내 삶의 큰 성공과 변화도 언제 있었냐? 장소 변경이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지금 앞에 곧 이사를 해, 뭐 결혼을 해, 이직을 해 하면 좋은데 이런 이벤트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이사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가인 경우에는 이사 주기가 약 10년 정도 되고요. 되게 길죠. 새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는 10년, 새는 3년이니까 이 인생의 주기에서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직 같은 경우도 이직 주기가 짧아지긴 했지만 평생 커리어의 3회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평생 커리어의 3회면 자주 있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뭐 결혼 같은 경우는 뭐 1회 혹은 2회, 많아야 3회죠. 평생에. 그리고 무슨 뭐 첫 취직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거고 은퇴도 한 번 있는 거니까 이런 큰 빅 이벤트, 뭔가 물리적 장소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변화나 어떤 장소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빅 이벤트가 오는 걸 만약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물론 이런 빅 이벤트는 강제적으로 이 장소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정말로 큰 기회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빅 이벤트는 아니지만 스몰 이벤트를 만들어서, 장소 변화나 스몰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제 독서 습관을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집이 아니라 카페에서 만들었습니다. 뚜레쥬르 빵집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20대 때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방이 크지도 않았어요. 내 방 들어가면 딱 컴퓨터를 보잖아요. 컴퓨터가 신호입니다. 컴퓨터가 거의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보면은 게임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 컴퓨터를 안 봐야 돼. 안 봐야지 뭔가 독서도 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뚜레쥬르 빵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빵집 마칠 때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뭐 10시 이렇게 넘어서 끝나면 뭐 챙기고 씻고 뭐 하면 밤 되니까 뭐 더 한 시간 뭐 바로 자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제가 독서 습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뚜레쥬르 빵집을 솔직히 보는 게 아니라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독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빵집 들어가면 이 빵집이 커가지고 그 카페처럼 돼 있었거든요. 들어가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신호에 의해서 제 습관이 촉발이 되는 거죠. 독서를 쭉 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 있으면 너무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보면 게임, 스타, 와우, 디아블로 이런 게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변화를 하고 싶으면 1순위 전략이 뭐냐? 다른 전략 많이 있지만 1순위 전략이 장소를 바꿔봐라.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을 완전 바꿔봐라. 뭐 카페도 좋고 도서관도 좋습니다. 아니면 있는 집의 어떤 신호체계를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을 정리정돈하면서 한번 뒤집어서 뭐 나에게 유혹을 주는 것들 좀 멀리 두던가 없애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TV 같은 거 보잖아요. TV를 안 보고 싶어. 근데 TV가 거실에 딱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거실은 항상 거쳐갈 수밖에 없잖아. 그때마다 신호를 받는 거지. 무의식 중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더 TV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TV를 없애던가, 아니면 이제 방을 분리를 하는, 공부하는 방과 컴퓨터나 게임이나 뭐 유튜브를 보는 방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 인터넷도 없는 거야. 아니면 와이파이도 잘 안 되게 해. 뭐 그게 이제 당연히 와이파이가 갖다 뚫어 들어오겠지만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외부의 성과 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최소한 내가 유튜브나 즐기는 거, 그런 것들 하지 않은 공간을 따로 만들어. 거기서는 독서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좋은 취미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집도 이렇게 변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 이 인적 네트워크, 사람이라는 이런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고 어떤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 습관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치료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금주를 시킬 수 있을까, 알코올 중독에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음주 네트워크. 음주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본인이 술도 좋아하지만 주변에 같이 술 마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 관계를 재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알코올 중독 모임을 참가를 하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새로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 특히 술을 안 드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일부러 만나게끔 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2년 후에 40% 이상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금주를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리적 공간도 너무 중요한데, 이 신호를 물리적 공간만 주는 게 아니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에게 신호를 주는 거야. 누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게 되면 어떻다? 그에 따라서 내가 뭔가 안 좋은 습관을 없애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소의 변화와 이 사람의 변화, 내 물리적 장소를 변하는 것과 내가 만난 사람을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대표적인 연구가 그 베트남에 참전했던 미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많은 미군들이 그 약물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왔을 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중독이니까. 습관보다 한 수 위가 중독이잖아요? 중독을 벗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약물이나 마약 중독이야. 이거를 벗어나기 힘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본인이 벗어나기 힘든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마약하고 약물 하니까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독 전문가들도 의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중독에 있는 분들이,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독 전문가들은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냥 미국에 왔다고 많은 사람이 중독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약물 중독 같은 경우 400명 넘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온 다음에 95%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 환경,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 베트남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또 군대 분위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 이러한 이 환경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신호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약물 중독, 마약 중독을 하게 만들었는데, 완전 장소를 이동하니까, 만난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신호 체계가 다 바뀌는 거죠. 바뀌니까 재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습관이나 심지어 중독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중독 벗어날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을 조성을 해줬겠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지지해주는 이제 친구들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장소의 변경,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원하는 습관을 만들고 원하는 삶을 만드는데 큰 찬스라는 것이죠. 그런 차에서 정말 신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신호를 받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다해 삽시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기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공부해야 합니다. 독서해야 합니다. 글쓰기 해야 합니다. 라는 거 뭐죠? 계속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촉발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싱큐베이션의 모임은 뭐죠? 독서 습관과 글쓰기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드는 거죠. 환경을 만드는 거죠. 상황을 만드는 거죠. 신호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싱큐베이션 등등 여러분 독서 모임 같은 데 가시면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런 신호를 계속 받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좀 아쉬운데 이왕이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게 장소를 확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더 새로운 신호 속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건데 아마 근데 우리가 믿고 있죠? 코로나 종식될 거라고 믿고 저희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전환되게 되면은 오프 행사, 오프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새로운 물리적 공간, 새로운 신호 체계들, 어떤 체계?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해 살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포기하지 말자, 이겨낼 수 있다, 고통을 이기자, 내 목표를 이루나가자, 이런 신호로 가득한 그런 물리적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원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장소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 결혼, 이직, 취직, 입학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벤트가 왔을 때 자동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거예요. 근데 그냥 변화를 맞이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우리가 성공의 이론칙 지속하는 거잖아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세요. 내가 이사를 했을 때 내가 나쁜 습관 뭐를 없애고 좋은 습관 뭐를 만들겠다 라는 것들 계획을 잡고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세팅만 잘해놓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빅 이벤트들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스몰 이벤트를 만들어라. 내가 원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는 장소를 변경시켜 버리자. 변화시켜 버리자.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컴퓨터가 게임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고 반대로 카페에서 독서의 신호를 받아서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장소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그 변경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들 방해하는 습관을 차단시키는 거, 아니면 내가 있는 공간, 내가 뭐 사무실이든 내 집이든 간에 이거를 안 좋은 습관을 만드는 어떤 신호를 주는 것들은 차단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신호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변경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물리적 장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왕이면 나쁜 습관에 대한 신호는 차단하고 좋은 습관의 신호를 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뭐 따지고 싶고 뭐 어렵다, 좋은 습관 만들고 싶은데 복잡하다, 그러면은 나랑 좋은 습관을 똑같이 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한다, 이게 베스트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장소 변경, 사람 변경,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지속하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하는 힘은 습관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큰 마찰력 없이 어려움 없이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다면 그 행동을 지속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내 실력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습관의 한계와 반전을 이제 주목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원하는 것이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이상의 실력자다, 혹은 그 분야의 대가거나 최고 수준까지 이루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습관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습관이 그러한 길을 가는데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합니다. 대가 연구의 대가인 안데르스 에릭슨의 명저죠.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나옵니다. 30년 차 전공의와 그리고 이제 갓 전공의를 다한 3년 차 풋내기 전공의 중에 누가 더 실력이 있을까요? 뭐 거의 100이면 100, 아니 100이면 99, 이 30년 차 전공의가 더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3년 차 전공의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꾸준하게 의사로서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보다 실력이 더 좋은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안데르스 에릭슨은 실력적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하는 힘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적인 연습인데요. 뒷부분에 의식적인 연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 자체만 보더라도 뭐죠? 우리가 어떤 걸 지속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뭔가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실력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는 지속하는 힘 플러스 의식적인 연습이라 했을 때 이 지속하는 힘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지속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습관은 뭐죠?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습관을 만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숙달되고 숙련도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 크게 발전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데르스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뭐죠? 의식적인 연습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 습관은 우리에게 지속하는 힘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주지만 그 습관에 매몰되면 우리가 최고로 가는 의식적인 연습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데르스 에릭슨의 책 제목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인 것입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 뭐가 떠오르죠? 1만 시간의 법칙이 떠오르죠. 1만 시간의 법칙은 말콤 글래드웰이 이제 만든 말인데 그걸 누구 보고 만들었냐? 안데르스 에릭슨의 연구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건 뭐죠? 1만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많이 지속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안데르스 에릭슨 연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턱대고 지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하는 힘 플러스 의식적인 연습. 우리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실력이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죠? 1만 시간의 재발견인 거예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노력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예요. 노력을 했는데 1만 시간을 했는데 1만 시간 가깝게 많은 것들 열심히 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어떤 실력치가 안 나온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거를 의식적인 연습 없이 그냥 반복만 한다면 우리를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게임이 끝납니다. 습관의 한계와 반전을 꼭 인지해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힘 플러스 의식적인 연습이 합쳐졌을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 대가 프로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식적인 연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의식적인 연습은 개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종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검증된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어떤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뇌피셜이나 내 짬밥이나 뭐 이런 걸로 주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분야든지 일할 때 어떤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특수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관련된 고수나 전문가들의 어떤 강의나 이야기나 조언을 종합해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이분들은 그 특정 분야의 최고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들도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같은 경우는 독서의 방법론, 그렇죠? 그리고 부모 공부는 육아의 방법론,
그리고 완공은 그 공부의 방법론, 그리고 일처월장은 일을 잘하는 거의 방법론을 어떤 이론과 경험과 이런 것들 종합해서 만든 그런 책들이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고 관련된 좋은 책들을 함께 읽으신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뭐죠? 내가 원하는 최고의 길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의식적인 연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검증된 체계적인 방법론을 기초로 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만들면 안 돼요. 부분에 체계적이고 검증되고 체계적인 그 방법론을 공부한 상태에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또 그냥 시작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 그걸 구체적으로 적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세밀하게 짜야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스 에릭슨이 말하는 그 의식적 연습이라 하는 것은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막 중구난방을 가거나 막 팍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대가들 연구해 보니까 이런 기초 단계를 무시한 대가들은 없었어요. 아래서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간 겁니다. 이 아래서 차근차근히 올라가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한 거죠.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차근차근 올라갔을 때 내가 원래 처음부터 생각한 그 명확한 목표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분야의 어떤 일이나 실력을 추구하든지 간에 뭐죠? 검증되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먼저 습득을 하시고 그 기초 안에서 명확한 목표 안에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짜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할 때 철저하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그러니까 이걸 집중을 하는 것이 의식적인 연습이에요. 여러분께서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초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 마지막 집필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논픽션을 쓰다 보니까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다양한 독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독서 중에 내 책의 주제에 맞는 그런 책을 선별을 하고 그 책들 다시 읽으면서 자료를 정리를 한 다음에 큰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계획을 짜고 집필을 딱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이제 30일 정도에 끝내는데 그때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언제 이 집필을 하냐? 새벽에 보통 합니다. 저는 원래 올빼미 형이거든요.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집필 한 달은 무조건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4시 이렇게 일어나면은 저를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외부 연락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측면에서 저를 건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 다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새벽이 주는 그 긍정적인 기운과 그 묘한 이 고요함, 이런 것들이 정말 저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그때 최고의 효율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장소도 중요하죠.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어떤 그 안 좋은 습관으로 유혹하는 그런 다양한 자극과 신호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무언가 하게 되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은 내가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다 차단을 하는 거죠. 내 집중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비행기 모드로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집중 중이라는 편물 같은 것들, 뭘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신호도 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 나를 건들지 않게, 아니면 뭐 도서관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이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과 또 장소, 이런 환경 설정을 통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집중을 했을 때에 어떻다? 의식적인 연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식적인 연습 네 번째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안드레스 에릭슨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반복하고 습관화 들었어. 그래서 이제 지속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습관이 들었으면 무의식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고, 뭔가 반복하게 되면 계속 쉬워집니다. 쉬워지기면 되죠. 컴포트 존. 매우 편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어려운 게 없어. 너무 좋아. 뭐 다 능숙해. 근데 이때가 뭐다? 최고로 가는 사람한테는 위기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뭐 마찰량이 거스름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적당히 잘하게 되면 주변에서 인정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죠? 그 이상 성장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최고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컴포트 존에 있었을 때 이 정말 기분 좋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이 상태에 있었을 때 이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저는 GP를 했을 때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400페이지 기준으로 한 3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책 쓰는 기간은 더 길죠. 왜냐면 자료도 모아야 되고 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구조도 짜야 되니까. 근데 딱 글쓰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3달이 걸렸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좁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의식적인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줄인 기간이 이제 한 달이죠. 이제 그때는 500페이지를 한 달에 썼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줄여보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줄이려고 하루에 좀 더 많이 했더니 다음 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년 가까이 처음에는 마지막 집필 기간이 약 100일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달로 400페이지 100일이어서 500페이지 한 달로 줄였으니까 많이 줄였죠. 이런 식으로 컴포트 존, 그러니까 뭐 3달에 써도 괜찮잖아요.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의식적 연습을 안 했으면은 많이 줄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복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숙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100일이 뭐 한 90일 이렇게 뭐 80일 줄을 수 있겠지만 한 달 가까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책 쓸 때마다 의식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줄인 것이 더 책을 쓸 때는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그 시간에는 최고로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책의 작품 수준도 훨씬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이 집중과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난다는 걸 합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몰입 이론과 같습니다. 몰입 이론. 그러니까 몰입 이론, 플로어 몰입 이론에 의하면 언제 몰입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어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쉬우면 어떻게 되죠? 지겨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그냥 포기하게 되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어려워서 자기 효능감을 유지시키면서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더 해야 돼. 뭐죠?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야마다 레벨이 100 레벨 시스템인데 이게 내가 40 했어. 40일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려면 그냥 편안하게 못 올라가.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이런 과정을 걷게 되면 뭐죠? 이게 뭐죠? 몰입이죠, 몰입. 몰입은 뭐냐면 무아지경이죠. 최고의 집중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 집중과 컴포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몰입으로 엮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연습은 무엇이냐? 검증된 체계적인 반문론을 숙지를 한 상태에서 그를 기초로 해서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해서 실시를 하되 어떻게 한다? 내가 이거 집중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제 안주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럴 때 최고로 가는 길이 생긴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전문가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셀프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메타의 인지가 높아집니다.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틀리는 게 뭔지 라는 것들을 알아야 어떻게 되죠? 내 발전 방향에 대한 올바른 전략을 세울 거잖아요.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고로 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잘못 잡을 수가 있어요. 길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어떤 자원이 된다, 돈이 좀 있거나 어떤 인맥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축복이에요. 되게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럼 무조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셀프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 셀프 피드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과정들을 적어 놓지 않으면
내가 어떤 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저희가 이제 데일리 리포트 같은 게 그거죠.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1시간 단위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적어봤더니 어떻게 되죠? 네, 빈 시간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6 챌린지가 나오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뭔가 습관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쭉 기록해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습관을 만들고 있는지 그 과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피드백이 되는 거죠. 나 뭐 11일 동안 되게 열심히 했네. 내가 2번 빠졌네. 그리고 정체돼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적어 놓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또 대표적인 피드백이 뭐가 있죠? 자가 피드백이? 내가 만약에 이게 하는 게 어떤 특정 공부 관련된 거라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만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아웃풋이기 때문에 단기 기억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뭐죠?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잖아. 그리고 내가 뭘 맞췄고 뭘 틀리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영독단이 퀴즈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퀴즈를 풀 때에 장기 기억을 줄 뿐만 아니라 뭐를 준다?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자가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지속하는 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한 힘을 얻기 위해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근데 습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반전이 있죠. 한계는 뭐죠? 내가 바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습관 하나 달랑 만드는 거나 어떤 거에 그냥 편해지는 거라면 관계없습니다. 습관이 끝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프로가 되는 거야. 최고가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종목이라면, 그런 분야라면 얘긴 달라집니다. 왜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 일에 행동하는 것인데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지속하는 힘 플러스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습관에 매몰되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연습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을 했는데 반복했는데 1만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런 1만 시간의 노력이 날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고를 향하고 싶다면, 내 성장을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실력을 더 크게 올리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식적인 연습은 첫 번째, 독서나 전문가의 강의나 조언을 통해서 검증된 체계적인 방법론을 숙지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짜서 실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천했을 때에는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할 때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던 과정 속에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컴포트 존, 정말 안정되고 편안한, 안정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었을 때 이것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애초에 처음에 갖고자 했던 최고의 모습,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들을 계속 상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드백이 중요하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때 메타인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메타인지가 높아질 때 올바른 전략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가? 전문가가 베스트다. 전문가가 안 되면 셀프 피드백을 하는 건 중요하다. 셀프 피드백의 핵심은 적는 것이다. 혹은 내가 어떤 공부 분야다, 어떤 시험 체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시험과 퀴즈를 꾸준히 풀어보는 건 중요하다. 퀴즈만큼 장기 기억과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지속하시되, 만약 여러분께서 그 가는 길이 최고라는 목표라면, 목적이라면 여기에 의식적인 연습을 같이 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